근데 이제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이 안개 상자의 궤적은 정확히 무엇인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은 전자가 지나가는 그걸 그 자체를 봤다기보다는 네. 전자가 어딘가 건드리고 부딪히고 뭐 이래가지고 그 이후에 효과들을 본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부딪히고 이럴 때 전자는 과연 부딪힌 이후에도 계속 자기의 속도와 위치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을까? 그러니까 부딪혔으니까 약간 교란될 거 아니에요. 꺾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전자의 궤도 그 자체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더 확장을 해보면 전자가 여기 있다고 하고 얘를 직접 내가 빗으로 때려서 한번 봐보자. 예. 볼 수 있는지. 예. 그러면 빗으로 때렸을 때 튕겨나오는 빛을 내가 봤을 때 우리는 그걸 봤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제가 이 컵을 본다는 것은 이 반사돼서. 조명에서 나온 빛이 이 컵에 맞고 이 컵의 원자가 이 빛과 반응을 한 다음에 사방으로 빛을 산란하게 되는데요. 그중에 내 눈으로 들어온 것에 해당하는 게 망막을 때리면 내가 그걸 봤다고 얘기를 해요. 컵의 위치는 네. 이 모습은 위치는 과연 컵이 가진 그것을 그대로 보는 것인가 물어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는 그럴 것 같긴 한데 전자일 때도 그럴까 생각해 보자는 건데요. 전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고 질량도 작고 그렇잖아요. 근데 빛은 입자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빛도 공 같은 존재라는 건데요. 이게 공이라면 얘를 퉁 때리고 튕겨 나올 때 얘도 뭔가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런 큰 물체는 빛에 맞아도 별로 아프지도 않고 별 변화가 없지만 이런 작은 입자들은 알갱이들은 그 빛에 맞는 것조차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충격이 건데요. 있을 수 있다. 만약 그 충격이 진짜로 있다면 네. 이게 전자라고 할까요? 이게 전자라고 하면은 이게 빛이에요? 그럼 빛이 날라와서 때리면 그러면 이제 일로 튕겨올 텐데 그러면 여기에 전자가 있구나 하겠지만 맞는 순간 전자는 튕겨 나갔을 거 아니에요. 여기 있겠구나. 아니죠. 여기 없죠. 그럼 어디 있지? 그러면 또 있나 봤더니 없어요. 어디 갔지? 그러면 여기 있나? 그래서 또 빛을 쏴요. 또 튕겨서 여기 있구나. 여기 있을까요? 또 맞는 순간 또 딴 데로 갔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더라도 그 빛으로 물체를 본다면 빛이 입자성을 갖고 있는 한 그 물체에 맞는 순간 영향을 주게 되고 그럼 영향을 주지 않고 보는 방법이 있을까?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빛이 아니면 그나마 상대에게 영향을 가장 적게 주는 방법이에요. 예. 빛조차도 전자와 같은 대상에 대해서는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젠베르크는 드디어 본인이 찾던 답을 찾은 거죠. 즉 하이젠베르크의 이제 두 번째 업적이 나오게 되는데, 업적이 또 하나 그래서 이제 나오는 불확정성 원리라는 그게 결국은 이 양자역학의 해석을 만드는 주축이 돼요. 그래서 궤도라는 것이 없는 이유는 정확한 위치와 정확한 궤도나 나아가 정확한 속도 이런 기본적인 물리량들에 대해서 관측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없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려 하면 빛이 필요할 거고 그러다 보면은 관측이 제대로 어렵다. 그렇죠. 라는 거에서 이제 하이젠베르크가 그러면 내게 맞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우리는 그걸 본 적이 없으므로 무시한다라고 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예. 위치라는 것이 정확히 정의될 수 없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가 바뀌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제가 이 비유에서 이렇게 튕겨왔다면 정확히 여기는 아니겠지만 뭐 이 정도에 그 근처에 있었다는 뭐 뜻일 있을 수 있고, 테니까 예. 위치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의 불확 정도만 갖고 알 수 있을 뿐 완벽한 정확도를 가지고 알 수 없다. 그래서 불확정성 원리라는 새로운 법칙을 찾게 됩니다. 거기 그냥 그쯤에 있을 것 같다라는 위치 정도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지만 네. 궤도는 아예 파악할 생각조차 하지 말아라. 아까는 궤도 자체가 마치 없다는 식으로 없다는 걸 얘기했고요. 얘기했는데요. 지금은 궤도를 우리가 알려고 해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더 쉽게 불확정성 원리가 뭐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진짜 원래 불확정성 원리의 형태는 위치가 얼마나 불확실한지, 그러니까 위치가? 얘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싶은데 얘가 이렇게 지금 가만히 있지만 얘가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은 이만큼 불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위치의 불확실성이에요. 또 하나는 이제 보통 운동량이라고 하는데 어려운 용어라서 제가 속도라고 할게요. 속도? 그러니까 속도의 불확실성이 있어요. 그 물체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가가 속도잖아요. 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게 그게 불확정성 원리예요. 예를 들어 위치를 정확히 알려고 하면 속도가 더 불확실해지고 속도를 정확히 알려고 그러면 또 위치가 불확실해지고 이런 관계에 있다는 건데요. 아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서 그러니까 이게 위치하고 속도를 동시에 측정 불가능하다라는 것도 참 신기하긴 한데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전자의 궤도랑. 그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예. 그 뉴턴 역학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물체의 운동의 미래를 알려주는 그런 공식을 우리에게 주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게 로켓이라 그러면은 로켓가 여기서 쐈을 때 네. 어디에 떨어질지를 계산할 수 있게 해줘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네.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네. 첫 번째는 어디에서 쏘는지 알아야 되고 어디에서? 어떤 속도로 속도, 쏘는지를 그렇죠. 알아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모르면 네. 미래를 알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속도는 아는데 시속 100으로 쏠 텐데 위치를 몰라. 그러면 위치를 모르는데 어디 떨어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 없죠. 위치를 안다고 해도 네. 속도를 모르면 뭐 세게 쏠지 네가 쏠지 알 수 없으면 이게 어디에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래서 뉴턴 역학은 본질적으로 반드시 초기 조건 두 개의 물리량을 알아야지만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데 그 두 개의 물리량이 바로 위치와 속도. 두 가지를 알아야지만 되는데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가 이야기해주는 바는 그 두 가지 량을 동시에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체의 미래를 알 수 없죠. 위치와 속도를 알아야 미래를 알 수 있는데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알 수 없어 본질적으로. 그러면 미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 근본적으로 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확률 해석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해진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 궤도 같은 것들을 정확히 알 수가 없고 궤도를 안다는 게 미래를 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날아갈지를 안다는 것이 미래를 안다는 뜻인데 그걸 알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 불확정성 원리에서 바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조차 헷갈린 건데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얼핏 보면은 동시에 이렇게 하면은 위치 운전될 수 있잖아. 이런 것들이 많은데 지금처럼 이렇게 막 들어가면은 결국은 안 돼요. 사실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잖아라고 제안을 많이 했었고요. 그걸 전부 다 안 된다는 걸 보이는 일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도 지금까지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거 성공하시면 논문을 쓰면 그 노벨상 받거나. 노벨상 맞죠? 사실 그래서 불확정성 원리가 그 이제 대학원에 가면 배우는 건데 물리학과에서는 그러니까 뉴턴 역학과 굉장히 모양이 다르잖아요. 네. 양자역학과 뉴턴 역학은 모양이 다르지만 당연히 연결돼 있습니다. 양자역학을 고전역학에서 출발해서 유도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고전역학을 어떻게 하면은 양자까지 끌고 올 수가 있거든요. 네. 실제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요. 하이젠베르크도. 근데 끌고 올 때 물론 그대로 가져와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모양이 같을 테니까 같지 않잖아요. 이렇게 가져올 때 중간에 갑자기 하나의 가정을 탁 집어넣어야 돼요. 단 하나의 가정을 딱 집어넣으면은 고전역학이 양자역학으로 바뀌는데요. 그 가정이 바로 불확정성 원리예요. 불확정성 원리가 있어야만 가능하군요. 사실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 불확정성 원리가 행렬역학에서 나와요. 행렬역학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성들은 바로 이 물리에서 측정할 수 있는 그 원칙적으로 측정한 그 물리량들이 행렬로 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정인데요. 행렬은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물리량과 다른 큰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길이가 1m가 있고 2m가 있으면은 1m 곱하기 2m, 즉 1 곱하기 2는 2 곱하기 2라고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곱하기의 순서를 바꿔도 그 값이 결과가 바뀌지 않아요. 네. 그게 우리가 보통 쓰는 물리량들의 특징이에요. 질량도 그렇고 전하량도 그렇고 다 숫자를 곱할 때 순서를 바꾼다고 해서 뭐 별 차이가 없는데요. 행렬이란 것은 놀랍게도 곱하기의 순서를 바꾸면 같지 않아요. A라는 행렬이 있고 B라는 행렬이 있어서 A 곱하기 B를 한 거하고 B 곱하기 A를 한 것이 값이 다르다. 달라요. 다른 행렬이 돼요. 또 네. 다른 값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같지 않다는 것이 행렬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성인데 하이젠베르크의 행렬 역학은 위치나 속도 이런 게 다 행렬이라고 얘기해 주거든요. 이 위치와 속도가 각각 행렬이라서 이 두 개의 곱이 같지 않아요. 이게 곱하기의 순서를 바꿨을 때 값이 같지 않다는 것이 쭉 수학적으로 유도를 하면 결국 그 물리량에는 불확정성이 있다는 것이 증명이 돼요, 수학으로. 너무 심오하다. 갑자기 머리 터질 것 같아. 당근 드릴까요?
이제 어느 정도 하이젠베르크가 이제 단단히 준비를 했겠죠. 아인슈타인하고 또 이야기를 나눠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이 이후에 보어를 왠지 좀 찾아가지 않았을까 하이젠베르크가. 당연히 찾아가 인정받으려고요. 그럼요. 네, 갔죠. 그러니까 이제 하이젠베르크는 이걸 발견한 다음에 정말 만세를 불렀겠죠. 네. 정말 이제 자기 이론을 방어할 수 있게 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호를 찾아갔고요. 네. 보호한테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 기쁜 마음으로 했겠죠. 네. 근데 안타깝지만 그 이후에 두 사람이 좀 사이가 안 좋아져요. 상냥한 보호 씨가. 왜냐하면 보호도 그 중간에 놀지 않고 당연히 이제 뭔가를 이 준비를 문제를 했고. 심각하게 고민을 했고요. 네. 나름대로의 답을 찾은 상태였어요. 근데 보호의 답은 하이젠베르크보다 훨씬 더 철학적이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보호의 답을 우리가 오늘날 상보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서로 대립되는 두 개의 성질을 언제나 자연이 공유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빛은 입자면서 동시에 파동이다. 파동이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두 개의 측면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자연의 본질이라는 건데요. 네. 하이젠베르크가 가서 이제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측정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상보성이네 그런 거죠. 내 거네. 위치와 운동량이 상보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동시에 알 수 없는 그런 거야. 근데 듣다 보니 좀 내가 불안한데 그러면서 상보성에 따르면 어떤 물리 이론을 입자만 가지고 해서도 안 되고 만들 때 파동으로만 해서도 안 되고 이 두 개를 다 공유해서 해야 되는데 자네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니 파동성을 너무 고려하지 않고 파동에 대한 연속적인 거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자네는 너무 이렇게 그 한쪽으로 치우친 것만 또 공격당하네. 그러니까 상보성의 일부이라는 말도 기분이 안 좋았겠지만 상보적이지도 않은 것 같은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거는 논문을 쓰지 않는 게 좋겠다고. 다정하게 말했나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거 알잖아요. 대놓고 욕하는 것보다 작은 욕하는 게 그게 더 그게 많이 돼요. 그잖아요. 아니, 근데 보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굉장히 아마 이렇게 젠틀하고 젠틀하게 얘기했을 건데 했겠지만. 하이젠베르크가 좀 성격이 원래 자주 욱하는 100% 인정받기를 지는 것이, 원했는데. 아마 그래서 좀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게 아닐까. 자존심은 상했네요. 많이 상했겠어요. 많이 상해서 한동안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하는데 근데요? 결국은 다시 이제 화해해요? 화해를 합니다. 당연히 화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죠. 거기 가죠. 솔베이로 가는 거죠. 여기는 종착점이에요. 약간 예. 양자역학과 예. 관련돼서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기존의 그 선배들에게 이제 이 또 다른 새로운 신진들이 진짜 양자역학으로 그냥 뺨 싸다고 날리잖아요. 지식에 뺨 싸다고. 맞아. 그리고 이제 아인슈타인하고 대판 붙고. 솔베이 회의에 대한 많은 오해 중에 하나가 예. 막 현장에서 막 멱살 잡고 싸웠어. 그런 건 그런 건 아니죠. 알죠. 그런 예. 오해가 좀 근데 이 아인슈타인도 왜 하필 불확정성 원리를 그렇게 공격했을까? 왜냐면 근데 중요한 건 본인도 보이지는 않지만 믿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맞아. 왜 불확정성 원리를 공격하냐? 저희가 이야기했지만 결국 하이젠베르크의 행렬 역학, 그다음에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기본 가정들, 왜 그런 가정이 필요한가, 왜 궤도가 필요 없는가, 그걸 추적하다 보니 불확정성 원리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수학적인 구조를 들여다보니 결국 고전 역학에서 양자역학으로 오는데 가장 중요한 가정은 불확정성 원리. 원리가. 이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된 아인슈타인은 아마도 이 불확정성 원리를 내가 공격해서 무너뜨릴 수 있다면은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저 양자역학을 좀 큰 약점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보호 하이젠베르크 일당들의 이론을 결국 추적해 보면은 그들의 가장 강력하고 단 하나의 중요한 가정이 바로 불확정성 원리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 공격이 집중됩니다. 근데 다 막아내죠. 그 공격을 다 막아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저 이론 체계가 굉장히 단단하고 믿을만하구나라고 믿게 되었다는 거죠. 아인슈타인은 웬만하면 좀 많이 열려 있는 사람이었지 않을까 싶은데 이 과학에 대한 어떤 굳은 믿음이 있었길래 그 물리학이 해야 될 것은 어떤 물리 시스템에 대한 미래를 알려주는 그걸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한다는 뜻은 미래가 결정돼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는 결정되어 있고 하나가 결정돼 있고 그걸 향해서 가는 거고 달려가고 있고. 물리는 이것을 계속 예측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건데 아까 저희가 양자역학에서 불확정성 원리가 있다면은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알 수 없으니까 미래를 알 수 없다는 뜻이고 미래를 알 수 없다는 얘기는 미래가 결정되어 있지도 않다는 건데 이게 우주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인슈타인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 없었던 거죠. 이건. 아인슈타인은 그러면 미래가 정해져 있고 그것이 우주의 본질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까? 우주의 본질이라고 생각한 거죠. 아, 이미 우리는 미래가 정해져 정해져 있고 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좀 열받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아인슈타인이 남긴 가장 유명한 말이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 거죠. 아, 이거 하지 네. 않는다. 근데 사실 신 얘기 나오면 게임 끝난 거예요. 아, 과학자들한테는요. 그렇죠. 신을 일단 갖다 끌어들이면 아니, 네가 친 뭐 거야. 수학으로 보여주든가 아니면 실험 데이터로 보여줘야지 신 이러는 순간 얼마나 궁지에 몰렸는지 보여주는 거죠. 아, 주사위 놀이가 아니라 신이 핵심이었네요. 자, 그럼 여기서. 나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아인슈타인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교수님도 미래는 정해져 있고 그게 우주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신은 주사위 던집니다. 어쨌건 저기 뭐 하이젠베르크도 디펜스를 잘했기 때문에 이게 어쨌거나 이제 맞아요. 뻗어 나간 거고 이 불확정성 원리를 두고 이제 그렇게 반발들이 좀 많았는데 과학자들은 왜 하이젠베르크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됐는지 궁금해요. 사실 뭐 솔베이 회의에서 멋있게 뭐 답변을 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듣기 좋은 이야기인 것 같지만 과학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고요. 네, 그렇죠. 사실 과학은 실험이에요. 그렇죠. 실험 결과와 이론이 맞으면 증명해야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뭐 아인슈타인이고 무슨 뭐가 어쩌고 결정론이고 비결정론이고 아, 필요 없어요. 이게 모든 그 이론이 너무나 완벽하게 그 모든 실험들을 설명해 줬기 때문에 네. 과학자들은 뭐 한치의 그런 거 없이 그 양자역학이 맞다고 믿게 됩니다. 다 따라가게 돼요. 이게 되게 의미심장한 게 뭔가 마음에는 안 드는데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믿고 싶지는 않은 사람들도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거기에 녹아 들어가는. 그러면 마음에도 들어져요. 그러니까요. 사실 과학자들은 처음만 이렇게 저항하지만 좀 써봤더니 좋으면은 금방 있던 거 다 버리고 이게 과학자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잘 맞고 이제 이게 단순히 물리에 그치지 않고 이제 이 양자역학을 이용해야겠다고 마음먹은 화학자들이 오셔가지고 곧 화학의 혁명을 일으키거든요. 양자역학만 배우면은 모든 분야의 혁명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지금 아인슈타인이고 뭐고 다 소용없는 거죠. 최대한 빨리 갈아타야 돼 그런 거. 딱딱 잘 떨어지고 어이구 내 거에도 도움이 많이 되네 하니까 그렇죠.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서로 막 콜라보도 되고 여기서 갖다 쓸 수 있고 저기서 갖다 쓸 수 있고 이거 편의성으로 봤을 때는 너무 좋은 거지. 저는 오늘 좀 큰 깨달음 얻은 게 보통 새로운 과학 이론이라고 하면 뭔가 설명할 수 없던 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어떤 새로운 과학 이론의 묘미라고 생각하는데 양자역학 그중에서도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하면 우리가 뭔가를 알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찜찜한 느낌?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지? 무슨 의미가 있지에 대해서 그 약간 의구심이 있었는데 오늘 아까 말씀하실 때 저는 소름이 쫙 돋았던 게 고전역학에서 양자역학을 넘어갈 때 불확정성 원리 요걸 하나를 딱 넣으면 사실 행렬 역학을 써야 될 당위성도 도출되고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 말하자면 열쇠 같은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이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양자역학에서 그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도 하고 철학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가 아니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은 사실 100년 전에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란 믿음을 포기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불확정성을 갖고 우주를 예측할 수밖에 없고 확률적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이게 단순히 우리의 어떤 실험 능력이나 그런 기술적 한계가 아니라 이게 우주의 본질이란 거를 불확정성 원리가 얘기해 주는 거죠. 양자역학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사실 뭐 좀 겁이 좀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우리 교수님이 정말 다정하게 설명해 주신 덕분에 양자역학을 내가 조금은 이해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착각도 좀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안타깝지만 양자역학의 핵심을 얘기 안 했어요. 야 겉표지만 봤는데 지금 이 정도라고요? 야 되게 충격적이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핵심을 얘기 안 하고 오늘 양자역학 얘기를 했는데요.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 정도면 어떻게 하시려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할 그 슈레딩거 이야기에서 양자역학의 핵심이 나올 겁니다. 이제 슈레딩거의 고양이를 만나러 가는 거죠.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냐옹.